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J 인문경영연구원 대표이신 임용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남의 나라 전쟁 얘기를 박사님 오실 때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전쟁이 지금 한 달을 넘겼습니다. 전쟁 후에 한 달이 장기화될 수 있는 고비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질까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예. 저 시작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시작한 이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구조였는데 네. 근데 어디서 한 달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전쟁이 좀 이게 끔찍한 전쟁이니까 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예비군 체제다 보니 네. 장기전을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잘못 오해하신 건데, 네. 이 전쟁은 예비군을 이스라엘이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로테이션을 시킨다거나 병력 조절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방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여러 단계로 진행해 나가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든 다음 단계든 이 갈등의 관계는 계속 될 것이고 네. 전쟁 규모가 지금 같지는 않더라도 아마 좀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게 왜 또 장기전이냐면 하마스2든 이 이스라엘 일단 강경책 이상은 또 저항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를 완전히 점령할 수는 없어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을 다 밀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일단 1단계에서 예비군 동원할 수 있을 때 지금처럼 최대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작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특수부대들과 좀 이렇게 약간 제한적인 작전을 네.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통치 군부를 이용한 통치 단계 이런 3단계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기전이 계속되는 건데 이제 한 달이라는 거는 굳이 우리가 한 달이라고 따지면 지금과 같은 패턴에서 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전쟁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것들을 이번에 이제 너무 많이 보게 됐는데요. 이번에 길어지는 전쟁을 보면서 십자군 전쟁 떠올리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십자군 전쟁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살라딘이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슬람 그러면 저희가 그냥 무자비함 이런 단어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슬람에도 저런 군주가 있었다니 하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죠.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아니지. 동시에 모든 곳이기도 하고. 그 말을 정말 잘 만든 대사인데 예. 대신에 약간 작가분의 어떤 현대적인 그런 회의주의가 약간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 말이 옳을 거예요. 보통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정복됐다거나 어느 쪽에서 가져간다고 네. 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하는데 사실 본인하고 별 상관이 없고 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회의주의적으로 말씀한다면 보통 사람에게는 뭔 상관이 있냐. 근데 왜 모든 것이냐. 아랍 세계를 지배하든지 기독교 세계를 지배하든지 네. 이스라엘이든지 군주나 리더에게는 모든 네. 것이다. 예. 그것 없이는 군주가 될 수가 없다. 그것 없이는 통합왕국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는 대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라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십자군 전쟁이요. 박사님 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랑 왜 또 지금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 유럽에서 무자비한 이슬람을 무찌르는 얘기, 무찌르러 가는 얘기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다가 이슬람 문화가 이제 그 서구 문화와 이렇게 합쳐진다. 요 정도까지 배웠던 것 같거든요. 제가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만 십자군 전쟁은 종교 전쟁이 맞나요? 십자군 전쟁을 설명드리려면 정말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 사회
이 이슬람 사회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네. 굳이 말하면 종교 전쟁이 맞긴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와 그 당시 생각하는 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경 분리, 예. 의학과 종교의 분리, 예. 과학과 종교가 분리된 세상에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시대는 합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예 삶과 합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전쟁은 맞는데 네. 그 종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합한 종교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느껴지는 비중과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지금은 사실 종교 전쟁이라 그러면 참 그 삶과 분리되어 있어서 신념에 따라서 무언가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박사님 말씀을 들고 보면 그 당시에 종교는 삶 전체였으니까 종교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냉전 체제를 생각해 보시면 네. 뭐 공산주의를 위해서 자본주의를 위해서 전쟁이 났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누가 그거 그냥 이데올로기지 왜 그런 거 갖고 싸워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보면 아시지만 예. 이게 이 자본주의냐 이 공산주의냐에 따라 다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설계하는 게 달라지고 예.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도 되게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원래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이 지금의 오스만 중심지에 있었고 이슬람권은 문명 사회였다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네. 당시 사람들이 봐도 뭐 이쪽이 유럽이 야만인 거는 자기들도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동로마 제국이 약해지고 7세기에 소위 이제 모하메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하면서 이쪽에 거대한 정복 왕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로마 제국이 땅을 슬슬 빼앗기게 돼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국가 도와달라고 이제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가 개입하는데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는 교황이라는 존재가 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칼리프나 유럽의 교황은 또 지금 같은 교황님이 아니에요. 예. 세속 군주란 말이에요. 세속 군주이면서 종교 지도자예요. 칼리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 이제 로마의 군주였던 교황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십자군 전쟁이 자기의 제국을 넓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또 종교인이기 때문에 네. 통치 지역을 넓히지 않아도 네. 그 뭐라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신자가 많아져도 내 힘은 생기고 교계가 넓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한테 좋은 것이고 네. 직접 지배 지역도 넓어지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되는 데다가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대립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동방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으니 예. 이거를 십자군을 끌고 가서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더니 말하면서도 가슴이 벅찬데 이거 장밋기 꿈이 어마어마합니다. 오. 이렇게 되니까 또 순수하게 신앙적인 요소도 그렇죠. 있었을 거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십자군을 호소하게 되고 유럽에서 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이런 십자군에 또 호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 이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튀르크에 의해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되찾아보자, 이걸로 간 거잖아요. 실제로는 기독교 국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이집트였어요. 에? 사실은 이집트 지금도 콥트 이집트 예, 콥트교가 있잖아요. 네, 원래 콥트교가 있죠. 이집트가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랬군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이슬람한테 빼앗기고 예. 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아시아 터키 중심부도 지금 성지순례 하는 분들 코스는 네. 다 거기잖아요. 그리스.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다 빼앗기고 오.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들 입장에서는 세계관의 위기죠. 네. 우리가 만약 냉전 체제 시절에 예. 뭐 유럽 전체가 공산화가 됐다거나 예. 아니면 러시아 입장에서 뭐 그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또 자본주의가 됐다거나 네.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십자군 전쟁이 한 20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네요. 진짜. 예, 그리고 그게 유럽의 문제, 이 이슬람의 이슬람 국가의 문제가 다 겹쳐 있습니다. 예. 제14군이 이슬람 군대한테 패하고 유럽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이슬람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집트 사람인 거죠? 아니에요. 이 사라지는 쿠르드족이에요. 그럼 이집트 파티마 왕조를 물리치고 왕이 된 거. 여기서 좀 복잡한 사연이 또 있는데 예.
십자군 원정이 성공했던 건 1차 십자군이에요. 네. 근데 그때가 아랍 세계가 준비가 제일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굉장히 허약한 군대였는데 네. 그 이후에 강력한 군대도 성공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고 네. 십자군 왕국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아랍 세계들도 단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단합하라고 그러면 우리 안 해요. 만약에 누가 너희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럼 우리는 막 화내죠. 뭐가 똑같이 생겼냐. 전혀 다른데. 예,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똑같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냥 하나를 합치지. 그럼 우리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랍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시리아랑 이집트랑 뭐 바레인이랑 사우디랑 합치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극도로 분노하죠. 우리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리돼 있었어요. 이 분리되어 있는데 유럽의 십자군 왕국이 생기고 또 이제 십자군 왕국이 안정이 되니까 팽창을 시도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단합에 되는 거고 계기가 된. 누군가는 또 알죠. 통일 왕국을 만들려면 쟤들을 적으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십자군이라는 외부 압력이 네. 아랍 세계를 통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술, 이번에 이라크 내전 때 많이 나왔던 모술의 군주였던 사람이 이제 통합 운동을 시작해서 시리아를 정복하게 돼요. 시리아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죠. 과거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우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을 통합하려면 일단 이집트를 점령해야 돼요. 강자니까. 네, 로마 역사, 그 예. 전에 메소포타미아 역사, 아시리아 역사를 봐도 예. 일단 시리아와 이집트를 통합해야 이 지역의 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중동 전쟁 했던 이집트의 나세르가 꿈꿨던 것도 시리아와 이집트 통합 왕국이었고 네. 여기 정치 역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집트가 파티마 왕조였는데 네. 굉장히 이제 불안정했거든요. 그리고 십자군들도 거기 있다 보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야. 이게 이집트를 먹어야 이쪽을 완전히 우리가 또 정복할 수 있는 수가 거구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세력이 이집트를 향하게 돼요. 시리아는 시리아대로, 십자군 왕국은 십자군대로. 그리고 이집트 내에서도 그 이제 파티마 왕조가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시리아의 2인자이면서 군사 지도자였던 사람이 살라딘의 삼촌입니다. 네. 근데 원래 이 집은 쿠르드족이어서 예. 그 시리아 왕국 점령할 때부터 군사령관으로 이제 제2인, 그러니까 유비와 관우 같은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관우 집안을 이집트로 보내는 거죠. 제일 세니까. 네. 그런데 제가 독립만세 할 위험성이 다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25살 청년이었던 살라딘을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일종의 제갈량 같은 구조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삼촌이 관우고 예. 살라딘이 제갈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책만 읽고 굉장히 굉장히 아니었어요? 조용한 삶을 살아서 저는 그냥 학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위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예. 그쵸. 근데 아무튼 마음에 들어서 네. 너가 가라. 예. 저 관우는 못 믿겠다. 네가 가라. 네 예. 삼촌은 좀 뭔지 탈 것 같다. 예.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러 보내요. 예. 가서 이집트를 또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삼촌이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살라딘이 그 이집트 정복 군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럼 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이 문생이 갑자기 군을 지휘하게 되면서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치가 리더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유브 왕조를 세우는 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 왕 사실 그때도 워낙 정치력이 뛰어나서 이미지 관리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쿠르드 쪽의 단점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쿠르드족이라는 거 가지고는 어디 차지할 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진 것은 능력과 덕망뿐이죠. 저희가 역사를 보면은 뭔가 자기 기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강력한 민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복할 때 좀 세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지지 세력이 확고하니까. 뒷배가 확실하니까.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정복자를 내 편으로 피정복된 민들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유화 정책을 쓸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러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정치인에게도 존경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예. 근데
살라딘은 이집트에서부터 굉장히 중간에 갈등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역시 뛰어난 사람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전혀 군사 지도자가 못 될 것 같던 서생이 네. 군사 지도자로 성장하고 오. 책만 읽으니까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잘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망과 덕을 베풀면서 네. 근데 사실 또 잔혹한 통치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인망과 덕을 베푸는 네. 거.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정치를 잘해요. 그리고 정치를 많이 베풀고 예. 베풀어도 힘이 없으면 쫓겨나거든요. 네. 아 그래도 베풀어요. 왜? 최후의 승자는 결국 그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아 그런 점은 훌륭합니다. 그러네요. 뒤에 지지 세력이 완벽하게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타 세력을 이렇게 안아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용이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 없을 수 그렇죠. 있는데 소수민족 출신이었던 살라딘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관용이라는 덕목이 필요하고 그걸 잘 해내는 정치가였군요. 가진 게 그게 전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었는데 네. 뭐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하면 네. 힘을 쓰게 되죠.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근데 나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 유비하고 비슷한 거죠. 유비 보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라고 하니까 네. 조조 같으면 도망가요. 왜? 저기 군대가 있으니까. 네. 나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면 나는 꿈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어차피 이래 주구나 예. 저래 주구나 내 가진 자산을 보호해야죠. 예.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집트를 정복을 했으면 이집트 왕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본인 자신을 이집트 왕이라고 칭하지 왜냐하면 않았다면서요? 시리아에서 자기가 파견된 총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을 칭하는 순간 시리아에서 다시 쳐들어올 군대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네. 사실 본인은 도망가려고 했어요. 왕자를 버리고. 상태가 안 좋아요. 예. 가지고 있는 군대는 원래 또 시리아 군대고 그렇죠. 삼촌은 돌아가셨고 예. 이집트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네. 내가 왕을 했다고 하면 시리아 본국에서 너 배신했자고 쳐들어올 것 같고 네. 그랬는데 어찌 하면서 그걸 모아서 네. 거꾸로 정복해서 올라가면서 나중에 시리아까지 정복하게 되고 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십자군 왕국 왜냐하면 십자군 왕국이 팔레스타인 네, 레바논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으니까 시리아와 이집트 중간에 있습니다. 그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십자군 왕국과 싸우면서 아랍 부족들을 규합하는. 규합하죠. 그래서 소위 성전 지하드라는 게 성전. 성전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되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나 기독교회나 다 성지예요. 그렇죠. 뭐 지금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일 유명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이거 지금 회교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죠. 예.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둘 중 하나를 부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부시자는 소리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성전이 같이 있으니 물론 이스라엘도 그 부시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스라엘도 온건파는 그것까지 부시면 좀 골치 아프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네. 두 개의 성전이 같은 곳에 겹쳐져 있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슬람교는 그 당시에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순수히 종교가 아니라 네. 하나의 정치이자 법이자 국가와 합쳐진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지라는 것은 수도이면서 성지이면서 모든 것이에요. 살라딘의 말대로 예. 법과 관습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저기 있어요. 그러니 이걸 되찾는다는 것은 소위 아랍 사람들의 그 갈등 심한 네. 다양한 부족과 국가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힘인 거죠. 예. 모하메드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네. 살라딘이 왜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 달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 탈환을 목표로 아랍 세계를 규합하고 규합하는 거고. 나는 이런 규합된 세력들을 통치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리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화해의 손길이 나중에는 십자군한테까지 미쳤기 때문에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오늘 사실은 그 전부터 네. 기독교 세계에서도 살라딘은 되게 유명했어요. 되게 인기 스타였어요. 십자군 전쟁이 만들어준 최고 스타가 살라딘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인기가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서.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십자군이 처음 점령할 때도 그랬지만 당시 네. 전쟁이라는 게 했다 하면 어디선가 학살극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협정도 자주 맺어요. 근데 안 지키죠. 누가 더 안 지켰는지는 뭐 기록에 따라 다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도시로 막 분열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슬람 살들도 싸웁니다. 그 처음에 십자군 왕국이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집트 파티마 왕조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리아에 도움을 청했죠. 네. 왔다 보니까 아 이집트가 엉망인 거예요. 네. 그 살라딘 삼촌 시르쿠가 돌아가더니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남자가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여성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당시 말로죠. 전사가 요즘 없는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하면 싫어하지만 옛날식으로 말하면 남자 같은 애들이 없다. 그 우리가 그냥 먹자. 예.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가 바로 십자군 왕국에 원병을 청해요. 어머.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가서 십자군을 처치하고 자기들이 이제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이합 집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협정도 많은데 협정도 자주 깨지고 예. 그리고 뭐 그런 약속도 많이 하죠. 성문을 열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것만 가져가겠다. 네. 그리고는 들어와서 그냥 학살해버리고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누적되니까 굉장히 이제 불만도 많고 그런 게 많으니까 살라딘이 그런 걸 보면서 학습 효과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네. 아하 이게 이럴 때에 정말 약속을 지키는 군주, 관용과 화해를 이루는 군주라면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모두의 인망을 얻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선택을 하기가 사실 정치가를 쉽지 않은 게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면 아주 쉽게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십자군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십자군을 몰아내겠다. 그리고 네. 정치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는 너무 멋있게 나오는데 제가 역사를 보니까 정치가가 한마디 말을 한다는 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는 물론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전제군주 시대니까 더 네. 그렇습니다만 이 말 저 말 다 하죠. 그래서 처음에 또 단합시킬 때는 예루살렘에 복수를 하겠다. 그 예루살렘이 처음 함락될 때 십자군이 엄청난 학살극을 저질러서 뭐 피가 발목까지 찼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수를 하겠다. 이제 가서 남김없이 죽이겠다라고 네. 하니까 또 이제 지금 규합이 하마스 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네. 가서 이스라엘을 다 몰아내겠다. 네. 그러니까 또 모이잖아요. 근데 또 그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리고 십자가 왕국이 역사가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이게 원래 많이 분열돼 있으니까요. 예. 그쪽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도 많았고 네. 사돈 맺는 집안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인간이 살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슬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누가 오면 아이고 저놈은 또 뭔 짓 하겠군. 저 친구는 좀 뭔가를 알겠군.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 기록에 보면은 좀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슬람이고 기독교니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네. 연애도 하고 사돈도 맺고 이러는데 또 어디서 또 젊은 애 하나 오더니 쟤는 뭐 내가 이렇게 하나 뭔가 해서 또 하겠다고 또 이렇게 예. 사건 치고 다니니까 쟤 좀 말려라. 뭐 이제 이런 거 알면 살아가는 거죠. 그쪽도 이런 글을 기록을 했던 분도 결국 그럼 기독교인은 다 악마다. 유럽 애들은 다 악마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사람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네. 저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알면 살아가는 거였는데 이게 학습 효과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살라딘도 그걸 아니까 한쪽에서는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근데 또 막상 피해 복수를 하면 요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분명히 피해 복수하겠다고 그랬어요. 무혈입성했다고. 근데 이제 영화에 이제 그 발리앙 주인공이 나왔던 발리앙이 예. 실제로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네. 이 발리앙의 협상이라고 이게 매니지먼트 교과서에도 나온 유명한 얘기인데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네. 피해 복수를 해서 예. 이슬람의 영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돌더미만 있는 예루살렘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예. 작은 도시고 거기 좋은 도시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종교 중심이고 네. 제왕의 권위를 주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발리앙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을 위해 협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살라딘이 이걸 점령하다가 잘못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죽으면 네. 아, 어쩔 수 없지. 쟤들이 죽였지 뭐 살라딘이 잘못했어 예. 라고 말을 할까? 안 해요. 정치라는 건 예. 지금은 단합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살라딘이 목표가 돼요. 그렇겠죠. 이 사람 쿠르드족이에요.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다. 너 때문에 우리 부족이 집단 학살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네타냐후의 입장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전쟁에 지금은 전쟁을 하니까 참아주지만 네. 끝나고 나면 또 얘기 나올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고 저도 죽고 저기도 죽고 이러지 않았냐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살라딘이 여기서 저는 이때 발리앙의 말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관용을 베푸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보통 역사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네. 처음부터 그럴 생- 쳐들어갈 때는 복수를 하겠다고 사람을 모아놓고 예. 이거를 어차피 전쟁하면 안에 다 죽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게 될지를 예상을 하고 가능하니까. 시나리오를 이미 짜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발리앙도 그 선택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생각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죠. 아무튼 살라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피해 복수를 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나중에 자기가 타겟이 됩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피해 복수를 하면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끝나겠냐고요. 다시 또 더 있겠죠. 오죠. 실제로 모든 십자군 전쟁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게 3차 십자군이었고 네. 나중에 교황들이 항상 요구했던 게 3차 십자군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국가 단위로 참전하는 거예요. 네. 십자군이 이게 자원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신앙은 뜨거운데 군대가 안 돼요. 모든 군대는 조직력인데 네. 이 자원자들이 모이면 조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들이 이 십자군 원장이 안 되는 게 자원자들 뽑기 때문이라고 저럴 필요 없고 네. 왕이 당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라. 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그만 나라는 필요 없다. 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때 독일은 아닙니다만 예. 그러니까 얘들이 좀 와주라. 예. 당신이 와주라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야 저기를 정복할 수가 있다. 네. 근데 그게 3차 십자군 때 제대로 한 번 된다고요. 그게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함락됐다는 충격 때문이거든요. 살라딘이 그 전이지만 알고 있죠. 이걸 함락시키면 유럽이 대규모로 붕괴할 또 거야. 들어온다. 쳐들어오겠죠. 예.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또 내 밑에서 싸울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살라딘이 암살 위협을 두세 번 겪습니다. 그 유명한 어쌔신이라고 왜 예. 그 암살단이 살라딘 네. 죽이러 두세 번 들어와요. 기적적으로 안 죽었어요. 예. 그러니 십자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아람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자기를 타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 무력으로 진압해봤자 자기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관용을 베풀어서 네. 지금 아랍 세계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십자군 학살하듯이 자기들끼리 학살하는 사회예요. 그럼 나는 적을 용서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게 낫지 않겠는가. 네.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살라딘한테 자격도 못. 너 왜 타협하니? 네. 너 왜 제대로 안 죽이고 타협하니 하면서 그 강경파들은 있어요. 그때도 그 네. 이스마일파 이런 사람들은 네.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객을 보내고 하지만 그쪽하고 타협하는 것보단 다수하고 타협하는 게 낫다. 예. 이러면서 이제 관용을 차라리 그렇다면 전설적인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할 때 학살은 취소 보내준다. 네. 그래서 그 전설적인 이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88년 만에 되찾은 다음에 살육을 일체 금지하고 네. 그다음에 포로들은 몸값만 맞고 풀어주고 유대인들한테 교회를 돌려줬다고요. 네, 그뿐이 아니고 뭐 아예 할 때 잘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옛날에는 하지 마 그래도 내려가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이제 부하들을 탁 불러서 예루살렘의 거리 곳곳을 점령해서 네. 일체 폭력 행위가 없도록 해라. 아, 그 가능한. 탁 해주고. 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볼 때는 감동받아서 한 사람도 있고 네. 군주가 하니까 이 기회에 잘 보여보자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 기회에 더 잘 보여보자. 네. 그래서 자기 돈을 왜냐하면 사실 다 풀어준 건 아니고요. 예. 그 돈을 내야 됐어요. 아, 포로들이 그죠? 예, 예. 그럼 돈을 낸 사람만 가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못 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또 이 와서 자기가 돈을 줘서 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가야지 혼자만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가족들이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돈을 줘서 보내든가 아니면 그냥 티켓 한 장에 다 타라. 원래는 표 5장 사야 되는데 네. 그냥 가족 어머. 가라. 심지어는 노비들도 데려가라. 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노비도 네. 꽤 많이 살라딘 조금 남는 장사했습니다. 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네. 하고. 근데 또 이제 보니까 갑자기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재산을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십자군 부대가 전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그 과부와 딸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돈을 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꼼짝이 노비로 팔려가게 됐죠. 네. 그걸 보더니 전사에 아내와 딸들이 남고 전쟁터에 안 갔던 사람의 가족은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예. 쟤들은 내가 돈 낼 테니까 보내줘라. 어머. 그리고 전사는 예우를 해야 된다. 네. 장례도 치르게 해줘라. 아버지와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네. 그래서 장례도 치르게 해주고 그리고 보내줘서 이렇게 가니까 유럽에서 난리가 그냥 났겠네요. 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화해자라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듣기도 하고, 근데 그 이슬람권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중매체에서 살라딘은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당시 십자군이 패배하긴 했지만 네. 살라딘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왜냐면 당시 유럽이 또 이게 정말 그때 거긴 유럽이 더 엉망이어서 그냥 복수하던 시대 이런 네.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냥 책도 나오고 전설이 되고 나중에 뭐 리차드니 뭐 예. 갈 때도 살라딘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다 이러면서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유럽은 나라가 왕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아랍 세계도 왕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되려 안 그래.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 네. 단일 국가 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면 왕도 싫어해야 되고 아, 그 동일시하는 약간. 왕이 싫으면 우리도 싫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왕족이 다른 나라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마치 어떤 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네. 왕실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유럽 왕실 보세요. 자기 나라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러시아, 독일, 우리 가까운 17세기, 18세기 봐도 네. 그 사람 족보를 보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찰스 왕가도 네. 하노버 공이잖아요. 예. 조지 1세 영어도 못했어요. 아, 그리고 결혼한 사람 보세요. 영국 사람하고 결혼했나. 그 집 피를 쫓아가면 영국 사람 아니에요. 러시아, 로마노프 다 독일계 쪽이고. 네, 로마노프. 어차피 그쪽 왕하고 내가 민족적인 족보가 같아야 되는 생각이 아주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 세계는. 네. 그러니까 왕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왕을 존경하고 내가 적을 존경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족 반역으로 읽혀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서는 예. 이걸 이제 못 견디죠. 예. 그건 좀 문화가 다른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 당시 유튜브가 있었으면 그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 순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봤을 때 혹시 이슬람에 살라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질까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은 살라딘이 나와도 뭐 저기 그때도 그랬지만 이스마일파한테 암살을 당하든 여기다 암살 당하든 못 견딜 상황인데 그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관용이 없는 네,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학살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살 아니고 네. 그런 짓을 안 해도 어떤 억울한 죽음과 민간인 피해와 이런 게 안 생길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관용의 가치를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관용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듣기 좋아서 그렇지 예. 양보예요. 네. 그리고 양보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당신 양보하세요라는 건 양보가 아니에요. 서로 손해를 봐야 양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전쟁터에서 팔다리와 가족을 친구를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관용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네.
야, 내가 이만큼을 손해 보더라도 네. 이 정도 해야겠구나. 네. 근데 전쟁터에 없는 사람들은 용납을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굴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임용호 박사님과 함께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네요. 오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